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아침인데요. 천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12월 달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한 달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나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할 때는 통상 좋은 일 열심히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 현재로서 가장 우리가 좋은 일은 법치주의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되살리는 길입니다. 이 길은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투쟁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프라인에서의 투쟁은 지금 코로나 방역 문제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SNS를 통해서 현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를 앞세워서 허물어뜨리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한 투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는 제가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그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어제 밤부터 60만 구독자님들을 모시고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동료의 당부로 제가 알아듣고 정말 제 몸을 다 바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좀 색다르게 제가 출발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방탄소년단 BTS가 또 하나의 새로운 신기록을 세웠어요. 바로 한글 노래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등을 기록했습니다. 30일 현지 시간입니다. 뉴욕.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새로 내놓은 미니 앨범 B2의 타이틀곡인 Life's Go On, 이게 1위로 핫샷 데뷔, 즉 진입과 동시에 1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한글곡이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리고 BTS 전체로서는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는 다이너마이트, BTS 영어곡이죠. 그 다음에는 Savage Love, 이것이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이번에 다시 한글 노래가 1등을 한 거예요. 이 Life's Go On의 한글판이.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도 계속 요새 인기가 올라가서 3등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 방탄소년단 아주 겸손해요. 역시나 언제나 아미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재능,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이 무한하다. 그야말로 흔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어른들 뭐 선생님들한테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들은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것이 뭐냐면 Boys be ambitious예요. 예, Boys be ambitious. 뜻을 크게 품어라. 그렇잖아요. 비전을 크게 가져라. 이런 얘기겠죠. Be ambitious.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 요 두 마디가 제일 많이 떠오르고, 세 번째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 정도가 적어도 제 주변에서 많이 인구에 회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개천에서 용도 나오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BT에서도 개천에서 용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12월 1일 날 이렇게 드리냐? 그러면 뭐 물론 한글곡이 1등 한 것도 현지 시간으로 30일이니까 오늘이잖아요. 한국 시간으로는 마침 때 맞춰서 딱 1일 날 나왔지만요. 이것은 결국 뭐냐? 이 국제 정치에서는요, 국가의 힘, 국가 능력, 국력이라고 하잖아요. 내셔널 파워. 이거를 옛날 국제 정치에서는 항상 이제 하드 파워, 즉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런 것만 가지고 국력을 딱 계산해 줬어요. 그러나 21세기에 진입하면서 이 조셉 나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소프트 파워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연성 국력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연성 국력,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하고 소프트 파워가 대립되는 개념인데, 이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 바로 문화예요. 문화. 이 문화 속에는 저는 문화 잘 모르는데 솔직히 음악, 미술, 체육 이런 것들이 다 문화의 한 부분에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드라마, 영화. 그래서 우리 한국의 K-팝, K-컬처, 한식, K-푸드, 이런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어요. 10여 년 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한류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의 한국의 이 문화 힘이 국제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해갖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한 20년 만에 그 정점을 BTS가 찍었다.
그 다음에 체육도 소프트 파워예요. 연성 국력. 지금 현재 김세영 프로가 지금 골프계를 지금 LPGA 미국 완전히 장악하고 있잖아요. 상금 랭킹 1위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100만 불이 넘게. 이런 것이 전부 다 연성 국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내로만 딱 맞춰보면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한국의 연성 국력이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 전 세계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부러움을 받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재인. 2등이 추미애, 한 3등 정도가 이낙연 대표, 4등 정도가 정세균 총리,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서열로 본다면. 그 안에 이제 애완견들이 여기저기에 끼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 하드파워 국내 차원에서의 이 정치 문화, 정치의 수준은 전 세계에서 유엔 회원국이 제가 유엔 대표부에 근무를 할 적만 하더라도 193개국이었어요. 그것이 유엔 공사체가 할 때니까 2003, 4년이니까 지금 벌써 뭐 거의 이제 한 16, 17년이 흘렀으니까 194, 5개국쯤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요. 북한 바로 앞 끄트머리 숫자를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차지하고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오고 열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 연성국력이라고 하는 BTS를 주제로 해서 12월 1일 첫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를 갖다가 BTS한테 수준에 맞게 끌어올리려면 지금 현재 추미애를 맨 먼저 끌어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년 선거에서 야권의 대표 선수가 당선돼야 되겠고, 내후년 선거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야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인물 타령을 하고 있는데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직 걔가 지금 현재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이 들끓고 있고 국민이 들끓다고 하는 것은 리얼미터라든가 다른 많은 여론조사,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면 문재인 잘한다고 하는 사람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문바 극히 일부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 지금 평검사들은 100% 다 참여하고 있고 아래서부터 머리끝까지 대검 차장 즉 윤석열 권한 대행까지도 추미애 직무정지 취소하라고 하고 있는데 꼼짝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의 과장, 법무부 감찰관실 또 이 검사들 모두 추미애의 가장 옆에 있는 검사들마저도 추미애여 직무정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소기의 경렬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오선 의원, 제가 한 2번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있어요. 뭐냐? 둘 다 그만둬라 이거예요. 동반퇴진론.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못하면 리더십의 저하가 온다. 리더십 저하가 오는 게요,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 문바들한테 하도 혼나가지고 이상민 의원이 이 레인덕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 것 같은데 그건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 이상민 의원 정도라도 이렇게 민심을 반영해서 얘기를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이 동반퇴진론을 제기해가지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문바들로부터 엄청난 문자 폭탄, 2, 3천 명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문바 독재주의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허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2, 3천 명쯤 되는데 이것은 국민 전체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본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물론 많이 있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174석을 국민 전체가 모아준 것이지 이게 일부 당원이 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대검 차장이 조남관 차장이 어제 추미애한테 직무 정지를 빨리 내려달라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추미애가 검찰 구성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모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조남관 차장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검찰 구성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면 검찰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추미애는 최소한의 장치인 절차적 정의를 소홀히 한 채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 절차적 정의가 바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것만으로도 무너뜨리고 있다. 예. 그리고 징계위를 열어서 지금 해임 처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
추미애가 얘기하고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모두가 논란거리고 사실관계 확정도 안 됐고 증거 수집도 안 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일방적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징계의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해임 재가를 얻으려는 것, 그런 것은 더 어려운 길로 빠져드는 것이다. 본인이 대통령이라면 두 사람을 불러서 국민 보기가 죄송스러우니 두 분의 진정한 뜻은 알지만 사태 수습에는 어려우니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겠다.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부담, 당연히 부담은 갈 수 있겠지만은 이 상황을 방치할수록 사태는 악화되고 대통령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오선 중진으로서 할 말은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동반체질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동안에는요, 조순영 씨 이런 분들이 쓴소리 대가했었는데 이상민 의원이 이번 동반 퇴진론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뭐 현 의원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4년간 그야말로 민주당 내부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워놨는데 기여하면요, 이상민 의원은 역사에 길이 남는 의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이 얘기한 대로 정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이 추장관의 조치, 이런 것은 제가 그동안에 논평한,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바와 생각이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국은 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반드시 인용되어야만 하고 인용될 것이다. 인용되지 않으면 조미연 부장판사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상민 의원과 정반대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하루가 또 어제 이러한 것은 항상 이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손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하루 넘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언론을 보니까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추가적인 문서를 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그러니까 추미애 이 변호인이 뭘 얘기했어요?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차피 징계위원회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짜놓고 치는 고수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법무부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 긴급하게 재판부에 냈고,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도 또 다른 추가 문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 결정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보도도 한 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감찰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거 뭐 11명 중에서 감찰위원 전체 11명 중에서 최소한도 6명의 출석만 하면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뭐 당연히 열리죠. 위원장이 직접 긴급히 소집한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당연히 추미애 의견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동안에 항의를 많이 해왔으니까. 그리고 오늘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참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최근황이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최근황은 바로 뭐냐? 지금 추미애가 내린 여러 가지 수사 지휘권이라든가 감찰권이라든가 이번에 직무 정지라든가 이런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절차적으로 첫째는 잘못됐고,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그러한 비위 혐의가 전혀 없다. 특히 이러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것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해서 용납할 수 없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최근에 사석에서 윤석열 총장을 만난 사람을 중앙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 추미애가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조치를 취하자마자 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 법적 소송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법무부와 그 다음에 이 검찰 측 동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추미애가 느닷없이 직무정지를 취한 배경 중에 하나로 대전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원전 수사, 이게 대통령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겠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어요. 시계열 순으로 그 관련 대응을 보면 명백해집니다. 왜냐하면 11월 5일 날 10여 군데를 압수수색했고 11월 셋째 주일 날, 그러니까 직무조치를 취하기 바로 전주에 대전지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대검에 보고를 했고, 윤 총장은 일부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일부 보완을 지시하면서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한두 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대전지검에서는 대검의 지시대로 일부를 보강을 해서 영장 이 보고서를 보내겠다라는 보고를 23일 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4일 날 바로 그 다음날 대전지검에서는 영장 보고서를 송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때 6시가 넘어서 이 기자들한테 브리핑 하겠다라는 얘기는 5시 20분에 왔다는 거 아니에요? 퇴근 직전에 기자들한테 문자로 알려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퇴근 직전 40분 전에 문자로다가 브리핑을 갖겠다고 얘기한 것은 급박한 사정의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기자들이 한두 명도 아닌데 기자회견을 장관이 하겠다. 그러면은 충분히 예정된 스케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된 스케줄이 없는 새로운 스케줄을 만들 만큼 뭔가 무슨 사단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단이 바로 뭐냐? 대전지검에서 24일 날 보낸 영장 보고서가 결국은 직무정지 기자회견을 촉발시켰다. 이것이 지금 모든 언론에서 지적하는 하나의 논리예요. 저도 이러한 논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왜 대전지검에서 영장 청구한다는 것이 난리가 났느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새롭게 나온 것이요, 대전지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청와대를 직접 압수수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청와대까지 직접 압수수색.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놀란 거죠. 왜? 감사원 보고서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등장하잖아요. 압수수색. 그래서 이건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추미애가 총대를 메고 직무 배제를 했다는 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유력하다. 유력한 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총장도 이 추미애가 취한 조타들이 형성권이라고 하잖아요. 형성권. 형성적 처분. 즉, 법률이 지시가 떨어지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형성적 처분이 합니다. 저도 뭐 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예. 그리고 또 추 장관의 지시는 즉시 말하자면 직권 공표와 동시에 직권 남용죄의 기수가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답니다. 이 기수는 뭐냐면 즉시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 총장이 열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윤 총장 생각으로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총장 지휘는 구속 불구속 아니면 기소 불기소, 여기에 국한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지휘권 전체를 박탈했다. 그 다음에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하면서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의 우위법성을 가지고 지금 쟁송 절차에 돌입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이종근이 하고 지금 형사부장이죠. 그 다음에 대검에서 이종근 형사부장,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이 부장검사가 지금 추 감찰과 관련해서 북치고 장구를 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박은정이는 이 감찰과 이 직무 배제, 이런 또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 직속 상관인 유역 감사관을 건너뛰고 패싱하고 거기에 사인해서 지금 난리를 일으키는 문제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박은정이에요. 그 남편이 이종근이에요. 이종근은 조국 때 검찰개혁 추진단의 부단장을 한 현 정권의 가장 코드를 잘 맞추는 애완견 검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이 두 부부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속된 말로 말아먹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조남관 대검 차장이 말하자면 이 대검 기조부에 지시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뭘 지시했느냐? 윤 총장 변호인 측에서 지금 직무정지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 수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검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 요청을 하니까 이거를 이제 대검 차장인 권한대행한테 보고하니까 지원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불만을 품어가지고 대검 기조부를 대상으로 감찰 준비 중에 있다. 대검 감찰부에서. 요렇게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남관 차장한테 자료를 주라고 한 승인한 조남관 차장검사한테 이종문 형사부장이 뭐라고 했느냐. 차장이 허락했으니까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강력히 항의했다. 요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박은정 그 부인은 또 한술 더 떠요. 대검 기조부의 전무건 정책기획과장한테 경위서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완견 검사들이 대검에 많잖아요.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 사람이 기조부장을 겸임하고 있어요. 지금 공석이라서. 고경순 공판 송무부장. 고경순은 제 기억에 한양대 후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 그래서 이번에 대검에 갔다는 설도 있잖아요. 한동수 감찰부장. 요런 사람들이 전부 조남관 차장을 상대로 해서 전무건 정책기획과장을 감찰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윤 총장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씨를 말릴 모양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대중 칼럼,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인가 라고 하는 칼럼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 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건너뛰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세상 9명 대통령 보았는데 처음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선거에서 야당이 단일화만 시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김대중 칼럼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50년 넘게 언론에 종사하면서 대통령을 9명 겪어봤지만 이런 정권, 이런 대통령은 처음 봤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반타협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폐쇄적인 패거리 의식에 젖어있는 대통령은 없었다. 어느 대통령이든 자기 철학이 있고 자신의 이념체가 있으며 자기가 몸담았던 환경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렵기 마련이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은 정도 차이는 있어도 자기 고집대로만 막무가내로 정치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어제 대한민국의 위대한 2020년을 언급하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의 찬사를 받으며 위기에 강한 나라로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자화자찬했다. 이 말을 들으며 동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어느 나라에서 온 대통령 아닌가? 어느 다른 나라에서 온 대통령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집권 3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본 문재인은 외골수의 아집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 가리켜 정치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어째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는 문재인을 바로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 대통령이 돼서는 더욱이 안 될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문제는 서로 생각이 다른, 때로는 파국적으로 대립하는 국민을 이끌고 가는 지도력이 없다는 데 있다. 어제 발언에서 보았듯이 그는 매번 핵심을 피해가며 미사여구 정치에 빠져 있다.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강함과 약함의 문제도 아니다. 문 대통령에게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 탈원전 나라빈대에서 퍼주기, 집값 폭등, 대북 굴종, 친중국, 탈미국 등 이 정권의 경제 완부는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어 멈출 줄 모른다. 조국 옹호, 울산 선거 개입, 추미애의 난장, 윤석열 찍어내기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처신은 한정파 수장의 태도이지 국민적 이견을 조율할 위치와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더구나 그의 침묵과 방관은 은연중에 조장과 부추김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치는 더욱 난장판으로 가고 있다. 국민은 마침내 대통령의 무능에서 부재, 나아가 무용론을 체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애초에 우리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그와 그의 일당이 뛰어난 연기와 말솜씨의 거짓말로, 말솜씨와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한 것일까? 장기 집권을 통한 대한민국 체제 변신을 호도하기 위한 위장술에 우리가 속은 것일까? 이제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586 운동권에게는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것을 지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죽는다는 배수의 진에 익숙하다. 여유와 실력이 없으면 타협하는 것을 곧 패배로 여긴다.
어떤 경우든 이제 문 대통령과 그의 정권에 무엇을 주문하고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비판이나 비난은 더더욱 의미가 없다. 그와 그의 수하들에게는 누구의 말도 어떤 경고나 독설도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이쯤 되면 한국 정치는 갈 길이 두 곳뿐이다. 숨막히는 절망 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정치판을 바꾸는 것이다. 집권 세력이 믿는 것은 첫째, 40% 내외라는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 숫자이고 둘째, 야권의 분열이다. 여론의 지지는 주로 코로나 방역에 기댄 국민의 안전추구 심리와 퍼주기를 통해서, 그리고 야권의 분열은 야권 지도층의 난립과 대립을 통해서다. 코로나는 내년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숫자는 얼마든지 춤출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는 권위 독재 체제에서 더 잘 관리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시도의 목적은 윤 총장을 정치권으로 몰아내 야권의 대권 구도를 난립으로 몰고 가는 데 있다고 본다. 윤 총장이 검찰을 떠나면 그날로 현 집권 세력의 칼날을 피할 길이 없다. 그렇다고 그가 곧바로 야권의 지배적 잠룡으로 직행하기에는 야권의 통로가 너무 폐쇄적이고 어지럽다. 그는 또다시 잠룡의 하나로 처질 것이고, 그래서 단일화 구도는 흐려질 것이다. 역으로 말해서 야권이 문정권을 이기는 길은 단일화에 있다. 단일화 못하면 안 하면 야권은 죽고 좌파 정치는 더욱 활개칠 것이고, 이 나라는 이대로 쭉 간다. 국민은 야권에 인물이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깜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야권이 누가 돼도 좌파의 어느 후보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물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물 타령은 결과적으로 여권의 야권 분열 난립 작전을 도와주는 꼴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야권 단일화다. 시청자 여러분, 김대중 칼럼 상당히 무게 있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글 꼭 직접 읽어보시거나 제 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셔서 주변에게 많이 전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